이렇게 저희 앞서서 세 분의 강의를 좀 집중적으로 들어봤는데요. 머릿속에 궁금하신 점들이 정말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신청받을 때 질문에 대해서도 직접 좀 취합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가운데 정말 궁금할 만한 질문들 몇 가지 추려서 세 분 애널리스트 분들의 의견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미국이랑 중국이 좀 이렇게 반도체와 관련돼서 알력 다툼을 하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은 상당히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이 부분이 좀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도체 패권 전쟁이 일어나는 속에서 승기를 좀 잡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노력해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김혁중 위원님부터 답변 좀 주세요. 일단 좋은 질문이고요. 답변하기 좀 어려운 이제 큰 질문이긴 한데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섹터로 나누어서 좀 답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미중 패권 경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미국의 일방적인 뭐 조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수출 통제 같은 거를 때리면서 이제 미국이 원하는 거는 이제 일정 기술 수준 이하로 중국의 이제 선단 기술 접근성을 이제 막는 이제 그런 것이 있겠고요. 이제 미국이 이런 큰 기조를 따라가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제조 의존도를 줄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중국의 이제 장비 수입 실적을 보면 이제 수출 통제 후에 아무래도 이제 아날로그나 이제 레거시 위주로 수입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그 외 부분은 이제 수입이 많이 감소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조 장비 업체 측면에서 보면 이제 중국 이제 기업이나 다른 기업들까지 경쟁할 수 있는 특히 이제 가격 경쟁력 측면을 이제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제 패권 경쟁 얘기를 하면 이제 가장 여기 화두에 있는 게 뭐 AI 반도체라고 불리는 뭐 첨단 반도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시장을 잡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제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저는 얼마나 이제 소비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가 이런 프레임워크의 뭐 접근성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들고 싶습니다. 뭐 많이 쓰는 이제 프레임워크 크게 두 개가 있는데 뭐 엔비디아 진영에서 밀고 있는 쿠다가 있고 그다음에 뭐 AMD를 비롯해서 애플이 처음에 시작했던 오픈CL 같은 이제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이제 오픈CL은 뭐 거의 모든 반도체에서 다 구동이 되는데 이제 쿠다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 쿠다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 기계에서만 돌아가서 오픈CL을 많이 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업계 표준은 이제 쿠다고요.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쿠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CL에 비해서 사용하기도 쉽고 라이브러리도 풍부하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오픈CL을 좋아해서 오픈CL을 많이 썼지만 어려웠던 이유가 설치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뭐 최적화한 과정도 상당히 쿠다에 비해서는 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뭐 PIM이나 여러 가지 이제 AI 반도체 개발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뭐 하드웨어 잘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AMD가 이제 뭐 엔비디아 AI 반도체에 비해서 잘 안 팔리는 이유가 하드웨어 스펙이 부족해서 그런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펙 시트만으로는 뭐 거의 대등한 수준이라고 보고요. 한국도 이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소비자에게 얼마나 다가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최대한 많은 이제 라이브러리를 좀 이렇게 지원하고 현존하는 AI 모형들도 이제 돌릴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이제 필요한 것 같은데 개별 기업이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지원도 이제 필요할 것 같고 또 이제 해당 부분에서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뭐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과도 이제 협업을 해서 뭐 PIM이나 새로운 반도체를 만들 때 최대한 많은 이제 뭐 라이브러리 같은 것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경쟁력과 더불어서 이제 소비자들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승우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고 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뭐 그거는 예를 들어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뭐 이거 물어보는 거랑 비슷한 거라서 저는 뭐 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반도체 패권 경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약간 좀 시각은 다른 것은 그 반도체 패권 경쟁이 아니라 그냥 패권 경쟁이죠. 그냥 패권 경쟁이고 거기에 반도체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사실은 어느 거 하나 다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경제에서 이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전 세계 이 경제 규모, 흔히 말하는 이제 GWP라고 저희 얘기를 합니다. 그로스 월드 프로덕트의 규모가 약 100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반도체의 매출액이 한 5,700억 달러 작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에서 반도체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물론 이제 뭐 매출액을 다 더한다고 경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비중은 한 0.57%밖에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반도체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죠.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얘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GDP는 1.7조 달러인데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이 작년에 1,200억 달러였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의 GDP 대비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7%가 넘어갑니다. 즉 다른 나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는 어느 거 하나 양보할 수 없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로서는 그래서 뭐 기술력 또는 어떤 정치적인 뭐 헤게모니 쥐는 것들, 뭐 고객 뭐 이런 것들 다 중요한데 지금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은 한국은 근본적으로 아까 제가 그 요즘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이 너무 약해요. 한국 반도체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뭐 승기를 쥔다 이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는 냉정하게 봤을 때 승기를 준다는 어렵고 지금은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쪽에 초점을 두고서 전략을 짜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승우 센터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영민 연구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앞서서 말씀 주신 내용들이 다 뭐 해당되는 내용일 것 같고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이슈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드는 생각은 이게 산업에서 발생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치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고 즉 사실은 액션이 엄청 큰 훅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잽이었던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느 일방향을 결정하고 가는 게 아니라 사실 그때그때 유연한 대응이 되게 중요하다. 왜? 정치 이벤트니까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그 피해 효과가 되게 돋보이는 것 같지만 과거에부터 보면 지금과 같은 미국이 중국을 누르는 그런 분쟁의 정책은 사실 한국 반도체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다행이었던 요인이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기술 격차가 많이 줄어든 과정에서 중국이 따라올 수 있는 시간을 굉장히 눌러준 거라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앞서 말씀 주신 것들에 더해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기술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였던 그런 기술 격차가 얼마나 우리 한국 반도체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의 여부가 메모리 반도체 안에서의 기존에 보였던 경쟁력이 유지될지 않을지 가장 중요하게 보일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모든 게 다 중요한 속에서 이제 세 분이 생각하시는 의견들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상반기에 챗 GPT가 또 반짝 열풍이 불게 되면서 AI 반도체 종목들도 좀 들썩들썩했었고요. 상당히 좀 종목별로 약간씩 좀 모멘텀이 생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것처럼 좀 반도체도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들이 남아 있는지 김혁중 위원님부터 좀 말씀 주세요. 예, 저는 일단 뭐 반도체 일단 새로운 시장이 뭐가 될 수 있을까 이제 이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메모리 쪽부터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일단 램 같은 경우 이제 뭐 계속 교체 수요가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뭐 이사하실 때 보면 이사할 때 꼭 고장 나는 게 있습니다. 파워 서플라이, 뭐 HDD 이런 것들은 고장이 잘 나는데 메인보드도 고장이 잘 나고 램은 웬만하면 고장이 잘 안 납니다. 그냥 둬도 램은 사실 잘 고장이 안 나서 교체 수요가 없다 보니까 이제 신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개척할 수 있는가, 새로운 이제 규격으로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일단 DDR5가 얼마나 시장에서 널리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일단 그것도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고 또 이제 같은 이제 램을 팔아도 또 고부가치 램이 있지 않습니까? 뭐 HBM 메모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용처도 이제 얼마나 확보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도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요즘 뭐 자율주행 자동차다 해서 여러 가지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또 규제들도 이제 이거 맞춰서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AI 반도체 같은 것들에 대한 상승 모멘텀을 계속 이제 이끌기 위해서는 이제 규제 같은 것들, 뭐 자동차 분야에서도 얼마나 AI 반도체를 쓸 수 있도록 자율주행을 허가해 주는지 이런 이제 규제에서 오는 모멘텀도 이제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규제가 좀 해제될 수 있을지 첨단 반도체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고영민 연구원님 의견 들어볼까요? 네. 사실 뭐 관련 이제 중소형주들 오늘 뭐 앞서 말씀드린 강연에서의 그 연장선이기도 하지만 그런 관련된 모멘텀이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견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뭐 드라마틱하게 좀 움직였던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구간이 그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진짜 실현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냐라고 보면 아직은 좀 이르고요. 그래서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산업이 어떻게 커질까에 대한 그 가능성 그리고 그런 시나리오 관점에서 그 태동기에 보여주는 뭐 주가의 어떤 기대감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로 놓고 봤을 땐
어떨까라고 보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뭐 그거에 대해서 똑같이 좀 대응을 하자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좀 아직 고민도 많이 되고 있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방향성은 맞는데 그 속도 측면에서의 고민이 여전히 조금은 좀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래서 좀 더 큰 틀에서 어떤 개별 하나의 기업이 하고 있는 동향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큰 방향에서 이 산업이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하반기 조금 더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하반기까지 조금 더 길게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을지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우 센터장님 의견 들어볼까요? 아까 강연에도 저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좋은 그 디맨드 사이드의 어떤 모멘텀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는 유일한 방법은 감산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삼성이 과연 얼마만큼 물량을 줄여서 빼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냉정하게 말씀을 주시네요. 사실상 뭐 반도체 지금 감산이 가장 큰 이슈죠. 이 부분이 또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올해 주목해 볼 만한 반도체 이슈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고영민 연구원님? 네, 올해는 결국은 그러면 이제 경기가 정말 바닥이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해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그게 앞으로 정말 이게 바닥일지 아니면 뭐 앞으로 어떤 회복의 그런 그림을 그릴지를 보는 게 첫 번째 측면에서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 주신 어떤 그 미중 분쟁 관련된 영향이 앞으로 조금 더 어떻게 펼쳐질까 전개될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에 대한 회복을 말씀드리는 가장 큰 근거는 이 반도체의 업황을 판단할 때는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요를 절대적인 어떤 수요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급이 30일 때 수요가 50이라면 즉 그런 어떤 상대적 수요가 조금 더 중요한 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공급을 줄이고 있는 과정에서 수요가 더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눈으로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워도 업황은 분명히 돌아설 수 있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여기서 정말 그 수요 레벨이 정말 바닥권에 근접한 게 맞는지 추가적인 경기의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를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미중 분쟁 관점에서 과거에는 긍정적 영향이 좀 더 컸지만 지금은 생산 그 지형도 측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최근에 조금 더 유연해지는 모습이 보이는 게 좀 다행스럽긴 하고요. 그 부분이 하반기에 더 안 좋아질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경기 회복과 미중 분쟁 두 가지를 요약을 주셨고요. 이승우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도체는 뭐 이슈는 너무너무 많죠. 모든 게 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이슈는 이제 재고 계속 제가 재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과거에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재고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그게 제일 중요한 이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AI도 계속 중요한 이슈죠. 이게 올해 지금 상반기에 챗 GPT 때문에 사실은 그나마 반도체 주가가 좀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하반기에 바드가 나와서 과연 어느 정도 또 이 소비자들이 열광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그 반도체의 수요가 구조적으로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를 계속 저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되게 젊었을 때 이제 반도체 분석을 할 때는 디맨드 빗 그로스라고 하는 게 뭐 50%, 60% 이렇게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10%가 안 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구조적인 그 증가율의 둔화 이런 것들을 감안한 투자 전략, 그러니까 투자 전략이라면 우리 주식 투자가 아니라 반도체 캐펙스 전략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승우 센터장님의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혁중 연구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이렇게 앞서 말씀하셨던 거랑 이제 비슷하게 이제 미중 패권 경쟁에서 이제 촉발되는 이제 수출 통제, 이 수출 통제 조치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이 지금 정한 수출 통제 선을 이제
뭐 더 올릴지 내릴지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수출 통제 유예 기간이 올해 10월에 끝나는데 이 10월에 끝나기 전에 이제 연장이 될지, 뭐 좀 연장이 된다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연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중국의 이제 보복 조치도 저희가 생각을 안 해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보안성 검토 후에 뭐 정말 마이크론에 대한 또 뭐 수익 금지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이슈도 시장에 대한 파급 효과가 이제 상당히 클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뭐 메모리 같은 경우도 올해 1, 2, 3월 보면 이제 실적은 아직 작년에 비해서는 저조하지만 물량은 많이 좀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량 말고 아까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가격 같은 경우도 같이 이제 회복이 좀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점들 주목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주목해야 될 반도체 이슈들에 대해서 세 분의 의견을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질문이 이제 업황 반등을 위해서 이제 아무래도 재고 소진 그리고 수요가 회복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시점이 될지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지금 재고 이야기를 이승우 센터장님이 제일 많이 해주고 계셔서 먼저 답변 들어볼게요.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재고는 줄어들 것 같아요. 하지만 줄어든다 그래서 이게 정상 수준이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여전히 되게 높은 수준의 재고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예를 들면 수요가 이제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에요. 제가 국내 업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2월 달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제가 애플 맥북 이야기도 했었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 거의 뭐 주문을 안 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놀랄 정도로 주문이 없었다. 그런데 어쨌든 하반기가 되면서 유통 채널의 재고가 줄어들게 되면 어느 정도 정상화는 될 거고 거기에 이제 감산까지 갖춰지게 되면은 결국은 재고는 서서히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이 상태가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은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도에 더 큰 폭으로 재고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영민 연구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사실 2분기까지는 그 부분이 좀 확인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건 저 이제 큰 틀에서 보는 그 부분에서는 수요 레벨을 좀 비슷하게 따라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제조업 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에. 근데 지난 이제 4월 기준으로는 과거에 정말 하단 평균 46에서 47포인트였던 그 모습까지 돌아올 정도로 47.1포인트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과거에 이제 작년 4분기부터 생산업체들은 공급을 줄였고요. 근데 그게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시점이 1분기 그리고 2분기를 거쳐서 하반기로 점점 강화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공급을 줄일 때 수요가 같이 줄지만 않으면 그 재고가 이제 점점 소진이 될 수 있는 국면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1분기까지는 아직은 그 수요 레벨이 미미하지만 조금 더 하락하는 구간이었다라고 봤을 때 공급을 줄이는 대신 그 수요가 같이 줄어들면서 공급 대비 수요인 상대 수요가 좋아지는 게 좀 약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게 하반기부터 좋아질 거라 보는 건 결국 앞서서 저는 계속해서 그 바닥에서 횡보를 하는 거 정도만 하더라도 주식 관점에서는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공급의 축소 효과는 하반기로 점진적으로 더 강해질 텐데 그때 더 이상 수요가 회복하지 않고 플랫만 하더라도 재고에 대한 소진은 명확하게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보이지만 시차를 두는 기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게 3분기 접어들면서부터 3분기, 4분기로 보면서 갈수록 좀 더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반기를 봐야 된다는 의견 좀 동일하게 주고 계십니다. 그럼 김혁중 연구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예,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은 별로 없는데 그럼 저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금리 수준이 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이제 올해 말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페드도 자체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부터 빨리 이제 떨어져야 이제 기업들도 좀 투자를 늘리고 또 이제 금리에 대한 반응 속도가 제일 빠른 게 이제 소비 투자, 뭐 정부 지출 중에서 제일 빠른 게 이제 투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 수준이 이제 언제부터 빨리 떨어지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 이제 금리가 떨어져야 이제 설비 투자와 관련된 반도체 수요, 뭐 인프라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나 아니면 서버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제 설비 투자 성격이 짙은 것들도 좀 회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대신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또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출입 실적을 보면 일단 수출 물량은 좀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가격 측면에서만 조금 이제 개선이 된다면 이제 수출액도 이제 평년 수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조금 하반기까지 기다리시면서요. 좀 어떤 부분들이 변화가 생기는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그럼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앞에서도 몇 가지 짚어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들어볼게요. 고영민 연구원님부터 답변 주세요. 네, 저는 좀 중기적, 장기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중국이 가장 좀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근데 생산업체들 그리고 중소형주, 소부장업체들은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중국이 앞으로 반도체를 할까 안 할까는 미국이 누를까에 대한 부분보다 그들의 의지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는 중기적으로도 중국의 이 방향성 자체, 메모리 반도체에 진입하겠다라는 그 방향성 자체는 계속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미국이 눌러주는 게 한국 입장에선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는 생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초하이엔드까지 중국이 진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리스크예요. 왜냐하면 그 미드엔드, 로우엔드에 대한 시장도 중국 내수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정도만 캡티브화한다 하더라도 저희 국내 생산업체들 입장에서 뺏길 수 있는 시장 규모는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리스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소부장 관점에서 보면 미국 장비와 같은 핵심 장비를 못 쓰는 부분이 앞으로도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수익을 내지 않아도 정부 지원을 통해서 이 반도체 육성을 할 수 있는 중국의 입장이라면 그러니까 미국의 핵심 장비 대신 대용해서 쓸 수 있는 한국의 엣지 있는 그런 소부장들은 오히려 좀 기회 요인으로 계속 좀 니즈가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뭐 긍정적인 점 그리고 부정적인 점이 다 존재하고요. 결론적으로 중국이 가장 리스크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중국을 좀 집중해 보자 이렇게 프로스 앤 콘스를 같이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이승호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이제 진실을 좀 말씀드리자면 한국 반도체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에 그 이제 미국의 기술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거기에서 이 D램 3사들의 D램을 전자현미경으로 다 분해를 해가지고 어디가 가장 칩 사이즈가 작은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작은 업체가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 삼성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까 강연에도 외국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이제 삼성의 테크놀로지 리더십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한다 그랬는데, 그럼 마이크론이 왜 이렇게 기술이 좋아졌지? 이유가 뭐냐? 한국 사람들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삼성, SK 하이닉스에서 한 연봉 한 2배에서 2배 반 정도를 받고 미국의 버지니아나 아이다호 이런 쪽으로 스카우트가 많이 되고 있어요. 또 최근에는 어떨까요? 유럽에서도 국내 엔지니어들 접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이제 중국이 뭐 한다 그랬을 때 중국 업체들도 되게 많이 제시를 했는데 이제 그때는 사실은 이제 몇 명 간 사람들도 있지만 잘 안 갔다고요. 좀 창피하기도 하고 뭐 그래도 애국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상당한 버든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또는 국내 이제 소부장 업체들도 결국은 이 인력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상황이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미국이 뭐 자기네 땅에서 반도체를 하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하겠다 그러고 있고 유럽도 그러고 있고, 그러면은 첫 번째 스카우트 대상이 누구냐?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가 좀 저희가 신경 써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새로운 부분을 또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인력 유출에 대한 부분이 또 반도체 기업들에게 리스크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혁중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메모리랑 이제 제조 장비 두 개의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메모리는 제가 자꾸 수출 통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수출 통제가 앞으로 이제 확대될 가능성에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꼭 선거 전에 이렇게 큰 통제 조치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내년에도 이제 어떤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 특히 주의해야 되는 분야가 이제 메모리 쪽에서 이제 HBM 메모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뭐 한 명한테 일을 시킬 때는 걔한테 줘야 될 어떤 뭐 작업 사이즈가 크지 않지만 AI 연구에 활용되는 반도체는 병렬 연산을 하기 때문에 많은 워커한테 일을 배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데이터를 줘야 되는데 이런 거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이제 HBM 메모리고 거의 현존하는 모든 종류의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HBM 메모리를 이제 많이 쓰고 있고 뭐 소비자용 그래픽 카드도 뭐 옛날에 라데온 7 같은 것들도 HBM 메모리를 썼었습니다. 게이밍용 그래픽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HBM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활용성도 크고 시장 확대가 크게 이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미국이 수출 통제 범위를 넓힌다면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HBM 메모리가 아닌가. 저는 좀 이 부분을 좀 걱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 시장 확대가 크게 이제 기대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메모리사한테도 이런 점들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리스크 요인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제조 장비 측면을 보면 한국의 최대 제조 장비 수출 시장은 이제 두 곳입니다. 이제 거의 중국으로 이제 올해는 56% 정도 수출을 했었고 그다음에 싱가포르로 이제 많이 장비가 가는데 중국에서 어디로 장비가 가냐를 따져보면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가 있는 뭐 시안시성, 뭐 랴오닝성, 장수성 이런 데로 갈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30% 정도가 그곳으로 가고 70%는 이제 나머지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결국 중국 자체 반도체 수요에 따라서 우리나라 제조 장비 공급에 대한 어떤 실적도 이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그럼 결국 중국 반도체 업계들의 캐파는 누가 결정하느냐? 물론 이제 업황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미국 수출 통제 같은 이제 미국의 어떤 규제 당국의 조치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의 실적도 이제 같이 이제 결정이 될 수 있다. 뭐 이것도 하나의 리스크 요인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김혁중 연구원님의 말씀까지 반도체 산업 전반적인 저희 내용들을 함께 Q&A를 통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시각을 좀 좁혀가지고요. 투자자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하실 부분들이 아무래도 어떤 기업을 투자해야 될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반도체도 투톱도 있고 이제 소부장 종목들도 상당히 많고요. 소부장 안에서도 최근에 뭐 굉장히 세부적으로 많잖아요. EUV라든지 AI 반도체 정말 종목들이 참 다양한 것 같은데 좀 투자가 유망한 곳을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혁중 연구원님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게 국책연구원에 있다 보니까 제가 개별 종목을 찝어드긴 좀 어렵지만 일단 뭐 메모리사에 대해서 제가 아까 긍정적인 얘기들도 했었고 물론 이제 리스크 요인이 있다 이제 이런 점들은 일단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장비 업체들도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이제 수출 통제랑 연관이 있을 것 같은 장비사가 있고 이제 아닌 그런 장비사가 이제 있을 겁니다. 이제 기술 수준 같은 것도 이제 잘 파악을 해보셔서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수출 통제와 관련 없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장비 수입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 통제랑 관련이 많은 뭐 베이징, 상하이, 아노이성, 뭐 후베이성 이런 데는 수입액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 외 지역은 좀 이제 계속 수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점들을 같이 이제 파악하셔서 제조 장비에 대한 투자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승호 센터장님은 어떤 섹터 좀 유망하게 보세요? 좀 전에 우리 저 진행자님 말씀 다 하셨는데 결국은 뭐 AI, EUV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간 한 몇 년 동안은 이렇게 투자를 많이 못 할 거예요. 이제 대신에 이 첨단 분야 그쪽에 대한 투자는 계속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럼 AI가 뭐가 있냐 하실 텐데 뭐 당연히 이제 국내 뭐 메모리 양사 우리 김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HBM 이쪽 우리가 잘하니까 그쪽도 있고. 또 일부 이제 비상장 업체들이 있어요. 일부 회사들은 상당히 실력이 괜찮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EUV 관련해서도 그럼 우리나라 뭐가 있느냐? 뭐 다 아실 겁니다. 이제 몇몇 회사들이 거론되는 회사들이 있고 특히 이제 비상장 중에서는 주식을 사기는 어렵지만 삼성의 이제 계열사인 세메스 같은 데가 이제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첨단 패키징이죠. 사실은 우리 삼성이 예전에 이제 애플 물량을 많이 놓친 경우가 이런 첨단 패키징 이런 쪽에 있어서 조금 등한시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뭐 파운드리 이야기를 하는데 삼성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물론 이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좀 잘하고 있는데 이제 나머지 생태계들이 못 쫓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본다면 디자인 하우스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관련된 여기도 이제 주로 비상장사들이 좀 많은데 그런 쪽이 앞으로 좀 유망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세부적으로 좀 꼽아주셨습니다. 역시나 첨단 반도체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하게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고영민 연구원님은 좀 어떤 섹터를 보세요? 네, 저는 반도체를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은 가장 안 좋아 보이지만 점점 좋아질 수 있는 국면에 접어들지 않을까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앞서서 이미 다 워낙 그 말씀을 잘 주셔서 저는 조금 더 그냥 단기적 관점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서 좀 구분해서 말씀드려 보면 올해 하반기에 대해서는 주식 관점에서는 뭐 반도체 섹터 안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접근하시기 조금 더 좀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갈수록 이 사이클이 정말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게 맞냐라는 의심과 기대가 상존하는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는 중소형주들이 명확한 방향성을 갖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단기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우리가 보유하는 그 비중에 대해서 조금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중기적 관점에서는 그 성장의 기울기 자체는 과거와는 다르게 중소형 소부장들에서 조금 더 크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앞서서 두 분께서 언급 주신 그러한 성장 모멘텀들 때문인 거고요. 두 번째는 갈수록 동일한 캐파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해야 되는 그 비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더욱 더 커지고 있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공정 미세화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비용이 증가한다. 그 비용은 소부장들의 매출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기울기가 과거와 달리 조금 더 가파르게 소부장들에서 보일 수 있다인 거고, 더불어서 과거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에만 오리엔트되어 있는 그런 중소형 소부장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해외 쪽 다른 고객사들로의 확대, 그 다음에 신규 장비, 신규 분야로의 확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이라서 중소형주에 대해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대형주들, 그리고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중소형 소부장 종목들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최선호주도 몇 가지 좀 들어볼게요. 이미 몇 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언급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고영민 연구원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추천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어떤 종목 관점보다도 이 산업, 이 섹터에 대한 그 비중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조금 더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지금 앞서서 언급드린 것처럼 지금은 그 업황 반등에 대해서 아직 눈으로 확인은 안 되나 실질적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차를 두고 이제 보일 수 있는 건 당장 한 2분기 실적의 방향성이 보일 길어야 한 달 반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7월 초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통해서 처음으로 좀 확인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 지금은 좀 섹터에 대한 그 의견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저희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선호도를 조금 더 높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결국 오늘도 계속 언급이 됐던 AI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어짐인데요. DDR4 그리고 DDR5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봤을 때 최근 실적 발표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공통적으로 얘기한 건 두 가지였죠. 하나는 우리 감산을 적극적으로 할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요 분명히 안 좋은데 그건 DDR4에 대한 부분 맞고, DDR5와 같은 고용량 제품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서 주목을 했을 때 결국은 DDR4에 대한 부분은 경기의 회복 속도와 맞춰서 점진적으로 회복될 거다라고 말씀드린 것 동일한데, 그 안에서 DDR5는 막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가는 아니어도 이 정도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의외로 기대하지 않았던 바텀을 단단하게 해주는, 그리고 향후 경기가 회복될 때 그 성장 기울기를 높여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128기가 DDR5와 같은 제품에서 조금 더 경쟁력이 현재 보이고 있는 건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SK 하이닉스에 대한 우려가 많은 구간 맞지만 그 중에 하나였던 점유율 축소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D4 제품에 대한 부분에서 강할 것 같고, 향후에 그 최신 하이엔드 제품 안에서의 경쟁력이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조금 더 부각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종목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말씀드리지만 그 안에서 조금 더 선호도를 높여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승우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고용권에 비해서는 이제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이 좀 낫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이닉스 현재 차입금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이게 장기적으로 사실은 뭐 지금 HBM 하이닉스가 잘하는 거 당연히 박수 쳐주고 싶고,
그렇긴 한데 또 이제 그런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 이쪽에 있어서 조금 굉장히 버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삼성은 지금 사실은 지금까지 한 거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워요. 너무 불만족스러운데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일단 삼성이 좀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삼성이 EUV 쪽에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이 흔히 말하는 삽질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이제 요거를 돌파할 수 있는지 그쪽을 잘 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 좀 시각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뭐 둘 다 저희도 좋게 보지만 지금은 삼성이 조금 더 편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분이 각각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또 추천주를 꼽아주셨으니까 김혁중 위원님의 의견이 가장 좀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개별 종목을 뽑아드리긴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 됐으면 좋겠는 기업을 뽑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씀을 많이 해주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램의 친구는 절친은 이제 CPU 아니겠습니까? CPU 수요가 일단 회복이 돼야 그래야 이제 램을 이제 교체를 할 텐데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인텔이랑 AMD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수요 회복이 돼서 우리나라 SK, 삼성, 하이닉스 제품도 좀 많이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뭐 그런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최선을 뽑지 못했지만 잘 됐으면 좋겠는 기업을 뽑는 수준으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각각의 장점들을 다 들어봤으니까요. 투자자 여러분들이 장점과 단점을 잘 비교해 보시면서 투자할 종목을 선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이 조금 더 있어서 추가적인 질문 몇 가지만 미리 받았던 질문 위주로 좀 들어볼게요. 저희가 계속 이제 미국이 중국에 의해서 반도체 수출 금지 조치를 자꾸 취하고 있는데 소부장 업체들의 영향이 좀 궁금하거든요. 김혁중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우리나라 소부장 업체 같은 경우는 또 뭐 장비 소재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장비 측면은 제가 아까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중국 수입 실적을 지역별로 나눠 보면 이제 그 8대 지역이 있습니다. 뭐 장수, 베이징, 상하이 등등등등 이제 그 반도체 수출 통제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 지역들인데 그 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그 수출 통제 전후로 살펴보면 후에 전보다 이제 한 23% 정도 이제 수입이 오히려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날로그나 이제 뭐 레거시 반도체를 만드는 이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좀 굳이 기술 수준에 크게 관련이 없는 그런 장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뭐 기술 장벽이 좀 낮다던가 예를 들면 뭐 CMP 장비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뭐 PR 스트립이나 뭐 세정 뭐 이런 이제 분야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뭐 이런 분야에 대한 기업들도 뭐 괜찮지 않을까. 일단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소재도 사실 이제 마찬가지 논리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이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이제 진출을 한 이제 지역들 중에서 이제 반도체 장비 수입이 좀 많이 감소하는 그런 지역들이 이제 눈에 띌 수 있습니다. 뭐 안우이성 같은 경우는 CXMT는 이제 미국 수출 통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비 반입이 이제 가능해졌다는 이제 그런 보도가 있긴 했지만 일단 뭐 객관적으로 통계를 보면 수출 통제 후에 전보다 월 평균 수입 실적이 한 80%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에 진출한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타격을 이제 같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출 통제가 어떤 지역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보시고 이제 소재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역별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고영민 연구원님도 좀 알려주세요. 사실 가장 좀 중요한 건 그 향후에 지금은 그 소부장까지는 뭐 어떤 직접적인 제재나 부분이 좀 명확하게 보이고 있지는 않는데 향후에 그 가능성을 염두에 놓고 보면 만약에 그 개발했던 장비 안에서의 그 기술이 핵심 기술이 미국에 대한 비중이 높다면 결국은 그 대상에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건 최근에 좀 그런 익스포저가 높은 장비사들, 소재 부품은 그런 핵심 기술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해낸 그 비중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라면 향후에 그게 직접적인 제재가 들어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좀 낮아 보이고 그래서 그 비중이 기술 비중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뭐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요 이유도 좀 질문을 주셨는데 이승호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뭐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올해 사들인 거는
딴 거보다는 그냥 포트폴리오 배분 차원에서 작년에 워낙 많이 줄였기 때문에 좀 사드린 거고요. 삼성전자가 더 좋아 보인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작년 아니라 2년 연속 전 세계에서 2년 연속 주가가 빠진 반도체 회사 몇 개가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건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포트폴리오 배분 차원에서 들어왔던 것이고 이제 정말 좋아지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테크놀로지에서 다시 삼성이 과거와 같은 그런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제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는 조금씩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포트폴리오 배분 차원에서 좀 매수가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저희 추가 질문은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아까도 이제 현장 질문 궁금하신 분들 있으셨는데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먼저 손 드셔서 네, 말씀 주세요. 네. 네, 주성 엔지니어링 좀 언급을 주셨는데요. 네, 고영민 연구원님 대본에 좀 있더라고요. 좀 관련 종목에 대해서 코멘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뭐 그 이제 주식 관점에서 보면 지금 결국은 이제 장비주에 대한 주가의 팩터를 놓고 봤을 때 결국 사이클에 대한 연동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아직 좋았지만 주가가 먼저 하락했던 건 그 앞으로 사이클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질 거다라는 그 우려감이 먼저 반영됐기 때문인 거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앞으로 실적 지금 안 좋지만 나중에 사이클이 좋아지겠다라는 게 보이는 국면에서 다시 좀 좋아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그 사이클에 대한 방향성이 명확해지는 그 확신이 좀 들어지는 시점이 결국은 소부장들도 다시 한번 좀 주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시작점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런 측면에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결국 하반기 로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그 부분이 좀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주가의 수준으로만 놓고 봐서는 결국 지금 내년까지 놓고 봤을 때 매수하기에 가격대에서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반등 시점에 대해서는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로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이렇게 또 답변까지 함께 좀 들어봤습니다. 혹시 세 분 애널리스트 분들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거 있으실까요? 네, 충분하게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좀 세 분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고생해주신 세 분의 애널리스트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 Q&A 시간까지였고요. 모호하게 느껴졌던 반도체 좀 정확한 해답을 찾아가셨길 바라겠습니다. 클래스통 두 번째 강연을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